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뵙고 또 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 연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한국의 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거로 믿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오늘 한국의 산성 이야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부제가 성산토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살펴볼 내용의 순서는 이 산성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성이 뭔지를 우선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곽의 개념과 그 성곽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국 성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평면 모양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 또 뭘로 쌓았느냐 축성 재료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어디에 있느냐 평지에 있느냐 산에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왜 성을 쌓았는지 그 성의 그 축성 목적이 뭔지 또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런 용도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류를 간단히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 성곽이 가지는 그 구조와 특징 그리고 또 그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영남 지방의 삼국시대 토성과 산성 이런 걸 사진과 도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한국성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좀 불행한 역사의 흔적입니다만 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남 지방에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외성도 우리의 역사 문화 요소는 아니지만 같이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성과 성동 토성에 대한 검토를 간단하게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성의 형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산성의 명칭에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성 이름에.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살펴보고 성동 토성하고 토축 산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축조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반도 대부분은 크고 작은 산과 계곡이 발달한 지형입니다. 이런 산이 많은 지형은 역사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이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반도 특유의 산성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산성의 나라로 불릴 만큼 또 세계적으로 산성의 분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곧 외세의 침략과 방어의 역사가 꾸준히 반복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성이라고 하면 우리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돌로 쌓은 성이다. 뭐 이렇게 따지 쉽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 석축산성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산성은 성곽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성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조와 기능적인 특징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곽은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류의 인문학 강좌에서 저는 우리 고장의 성산토성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산토성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산토성, 성동토성, 성동산성, 고산산성, 성산산성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학술 조사가 고학적 조사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성격을 아직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반도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산성뿐만 아니라 성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산토성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산성 외에도 입지, 형태, 기능, 성격, 축성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토성이 있으면은 흙으로 쌓은 성이 있으면은 석성이 있고 돌로 쌓은 게 있고 평지에 산성이 있으면은 산에도 성이 있고 또 왕이 거주하는 도성이 있으면은 또 지방에 있는 읍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성곽의 일반적인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국 산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한국 성곽뿐만 아니라 성산 토성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성곽의 개념과 변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곽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성은 위협적인 동물과 외적의 침입,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적 지리 조건을 활용하여 인공을 가해 만든 방어적 개념의 시설물을 우리가 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공격하기 위한 성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침략하고 공격해 올 때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성입니다. 방어적 개념이다.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이렇게 도랑을 팝니다. 그걸 환호라 그럽니다. 환호. 이렇게 둥글게 마을을 둘러싸는 둥근 도랑입니다. 그리고 환호. 이 또 담을 쌓거나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지혜가 발달하면서 그 도랑 가에다가 또 못 들어오게 나무 울타리를 막 꽂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작은 나무로 꽂다가 나중에는 통나무 이런 걸로 막 꽂아가지고 이 나무 울타리를 싼데 이걸 목책이라 합니다. 이런 걸 돌리든지 나중에는 석축, 더 나중에는 뭐 전축, 벽돌로 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해가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규모가 커져서 성이 되고 그 외곽에 성벽을 두른 것을 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이 먼저 있고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사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둘른 걸 곽이라 그럽니다. 안에 있는 성과 밖에 있는 곽 두 개를 합쳐서 성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곽이란 내성, 안에 있는 성, 그리고 밖에 있는 곽도 성입니다. 안성과 바깥성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성곽이라고 한다. 이 이중구조입니다. 당초 중국의 전형적인 성곽은 이처럼 이중구조로 발전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지배자 집단이 사는 지배자 구역이 있고 그 성벽 밖에 그 외곽에는 피지배자 거주공간, 여러 사람들이 삽니다. 이런 피지배자 거주공간, 이걸 또 둘러싼 성벽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안쪽의 성벽을 성이라 하고 또는 내성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도성이었다면 일반 성이 아니고 왕이 사는 도성이었다면은 안쪽에 있는 도성이었다면은 안쪽에 있는 성은 왕성 또는 궁성 또는 뭐 황제가 있다고 황성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둘러진 걸 곽 또는 외성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나성, 나곽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성, 나곽 뭐 이런 거는 수도인 도성에 있는 거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이 혹시 또 삼중으로 이렇게 둘러진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성을 내성, 중간에 있는 것을 중성, 밖에 있는 것을 외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한국 성곽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성곽의 기원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성곽 발생은 청동기 시대의 방어시설인 환호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둥근 도랑, 마을, 집락 주변을 두른 환호는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철기 시대에 조성이 됩니다. 집락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움집을 여러 개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 도랑을 둘러 판 겁니다. 환호를 두른 집락은 대략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기원 후에 이르는 해당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주요 방어 대상은 유해 동물이거나 약탈자들입니다. 이 환호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울산에 있는 금단 유적이 발굴되고 그 이후에 송국 유적이라든가 다른 여러 유적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대가 흐르면서 이 환호에 나무 울타리가 더해지기도 하고 흙담이나 또는 돌담의 내측 외측에 구덩이를 파서 환호를 만듭니다. 이럴 때 밖에 있는 구덩이 이거는 외황, 안에 있는 구덩이는 내황. 그래서 담을 쌓고 담 안쪽에도 도랑을 파고 담 바깥쪽에도 도랑을 파니까 양쪽에 다 구덩이가 생기죠. 그 자체가 또 방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내황, 밖에 있는 것은 외황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황이라 그럽니다. 성과 해자라는 뜻인데 황은 마른 해자 황자입니다. 이게 물이 도랑을 파긴 팠는데 물을 가둬 놓지 않은 그런 도랑만 있는 거를 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하고 황이 있으니까 성황. 이게 나중에 우리 민간 신앙화되는 성황단, 성황사 이런 걸로 이제 민간 신앙화가 돼가지고 변질이 됩니다만 어쨌든 성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고대부터 중세
그 근대에 이르는 성곽의 변천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성곽은 목책 또는 환호가 변모해서 해자를 못이라 그럽니다. 성 밖에 둘러판 아까 그 황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해자나 황, 그 해자는 물을 가둔 걸 해자라 그러고 황은 물을 가두지 않고 구덩이만 둘린 걸 황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렇게 변화했다가 이게 성벽을 가진 성책이나 목책을 가진 토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4세기 이전에 삼국시대 전반기에는 판축된 성벽과 목책, 토성이 주를 이룹니다. 그때는 석축성이 없습니다. 5세기부터 석축산성이 국가적 규모로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삼국 가운데 삼국이 서로 이렇게 막 이제 통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나라를 뺏으려고 막 치고 들어가고 막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축성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산성과 평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중구조의 나성 형식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는 도성이 있고 또 뒤에 산성을 배경으로 해가 나성을 가지는 이런 구조로 발전을 하고 신라의 경우는 평지의 도시를 사방의 산성이 방하는 도시구조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경주가 도성이지 않습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외곽에 산성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 구조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삼국의 축성 기술을 종합하여 더욱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대의 성곽할 때 고대 성곽은 대체로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9세기 말까지 축조된 성곽을 말합니다. 다음 중세의 성곽입니다. 중세가 되면 죄송합니다. 중세가 되면은 고대 성곽이 중세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성곽의 독자성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도성은 왕이 사는 도성의 경우는 삼국, 통일신라 모두 왕궁을 평지에 둡니다. 평지에 두고 별도로 산성을 배후에 가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되면 고려시대 무렵이 되면 산성과 평지성을 결합하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즉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산성은 산성대로 따로 있고 도성은 도성대로 따로 있고 평지에 두 개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성으로 있다가 고려시대가 되면 뒤에 있는 산성하고 앞에 있는 도성, 평지에 있는 도성하고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결합하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고려는 거란과 몽고의 침입으로 지형에 따라 나성을 갖춘 도성제도 및 산성과 장성이 발전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우리 천리장성이라고 장성을 샀습니다. 장성도 쌓고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나타납니다. 근세가 되면 조선시대가 되면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나라가 새로 생겼으니까 신왕조 개창에 따른 한양 도성 축성에 힘을 기울입니다. 서울에 한양성을 새로 쌓아야 되니까 한양 도성을 그 밖에 이제 동북면 지역 영토 개척과 관련되는 그쪽하고 서북면 이런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변경 지역의 축성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는 한편 하삼도에는 읍성의 축조도 병행입니다. 하삼도가 뭔가 하면은 서울에서 볼 때 아래쪽에 3세계도 경상, 전라, 충청을 말합니다. 이쪽에는 읍성을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특히 세종과 문종 때 대규모의 전국적인 축성이 이루어집니다. 화약병기가 사용되면서 산성뿐만 아니라 읍성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평지에 가까운 낮은 지대에 축성함에 따른 방어력 저하, 산성보다 아무래도 평지에 쌓으면 방어력이 떨어지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세종 때는 부속시설로서 옹성, 해자, 적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킵니다. 이게 옹성이 뭔지 해자가 뭔지 적대가 뭔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때는 연해지방, 바다에 접한 변경지방의 진보마다 진이나 군인들이 주둔하는 성을 진보라 그럽니다. 진보마다 군량과 병기를 비치하는 성보를 축조했습니다. 해안방어 계획도 일단 벽이 상륙한 적을 바다에서 육지에서 같이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방어 개념이 바뀌었죠. 전에는 삼국시대 산성에서 그냥 물러나가지고 산성으로 후퇴했다가 산성까지 오는 놈을 막았는데 이제는 바다에 들어오는 걸 바다에서도 바로 공격하고 바닷가에서도 바로 공격하고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삼포외란처럼 작은 규모의 적으로부터 하나의 단위 성곽을 지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같은 대규모 외적에게는 무기력했습니다. 읍성 가운데 임진왜란 때 제대로 싸워서 이긴 성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깨집니다. 읍성은. 평지에 있던 읍성은. 오히려 조선 초기에 폐기되었던 산성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읍성을 많이 주로 쌓고 산성을 안 쌓았거든요. 조선 초기에. 그때 폐기된 몇몇 산성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버텨내는 데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지성의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축성하는 데 변화가 옵니다. 임진왜란은 아시다시피 조선, 명, 외 세 민족이 치른 전쟁입니다. 중국식 성과 일본의 외식성의 우수한 점이 국내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적 축성 방식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축성 재료로 벽돌을 응용하게 되고 축성에 이용한 각종 기구가 새로이 소개됩니다.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축성된 대표적인 애가 수원 화성입니다. 벽돌로 쌓은 성이죠, 정조가. 조선 후기 축성법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국식 성곽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 후기에 운영된 성곽은 도성과 한양도성입니다. 도성을 포위하는 북한산성, 또 도성에서 산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탕춘대성, 이런 걸 해고로 해서 동쪽에 남한산성, 서쪽에 강화읍성과 외성, 북쪽에 대흥산성, 남쪽에 화성과 독산산성 등의 행궁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성이 함락되면 행궁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도성, 4부도성의 성곽 체계를 갖춥니다. 도성은 하나인데 부도성이 사방에 하나씩 다 있는, 유사시에 피난할 수 있도록. 인조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간 거 있죠. 이런 계획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곽 체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 전기에 경영이 폐지되었던 산성제도가 부활되고 보완이 됩니다. 임진왜란을 한번 겪고 당하고 나니까 산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집 평지에 있는 읍성만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경기도의 6개 산성 외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황해도, 평안도 이런 데 뭐 성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속한 산성 대략 한 40여 곳의 산성이 평상시에도 군인들이 지키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음 이제 한국 성곽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뭐 좀 강의가 이거 좀 재미없고 따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함부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곽의 형태, 분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형태를 보고 분류하는 겁니다. 네모꼴도 있고 방형, 둥근꼴, 원형도 있고 반달꼴, 반월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부정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 구분은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전공하는 사람들이 성을 분류할 때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안들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자연스럽게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으면은 평지가 워낙 덜이 넓으니까 평원이 넓고 하니까 네모 반듯한 성을 샀습니다. 그냥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뭐 방형의 어떤 그런 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산이 많고 능선, 계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포용하면서 성을 만들기 때문에 평면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 형태에 따른 뭐 그런 분류는 별 의미가 없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별 의미가 없고 축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것도 역시 전공자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간단히 보면은 흙으로 쌓은 토축성, 돌로 쌓은 석축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세분하면은 흙으로 사퇴 판축한 것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쌓았는데 판축이라는 공법으로 하면은 그걸 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흙으로 사퇴 단순한 성토와 삭토 방법으로 쌓은 것은 토축성입니다. 단순한 성토라는 건 흙을 그냥 갖다 자꾸 부어가지고 대충 부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흙을 갖다 채우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거는 토축성입니다. 흙을 깎아서 덮거나 푸서 올리거나 해가지고 자꾸 그냥 만드는 건데 판축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축성입니다. 그래서 판축한 거는 토성, 그냥 흙을 쌓은 거는 토축성. 근데 돌이나 흙을 사용했으나 외면, 바깥면을 성벽을 돌로 포장한 경우는 석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간마다 성벽 재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토축, 혼축성이라고 합니다. 토석, 혼축성. 이제 벽돌로 쌓은 경우는 전축성. 이렇게 이제 재료에 따라서도 구분합니다. 근데 전축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전축성 쌓을 때는 벽돌을 접착시켜서 이렇게 시멘트처럼 뭐 있어야 벽돌이 서로 붙어 올라가죠. 그래서 모래하고 물하고 같이 쓰는데 이거를 회산물이라고 그러는데 모래하고 물하고 회가루를 섞어서 접착제로 이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한국에서는 전축성이 거의 없고 임진왜란 이후에 전축성이 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수원 화성이 대표적인 전축성입니다. 성벽의 보조 재료로 부분적으로 벽돌로 쌓지 전면적으로 벽돌로 쌓는 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성의 입지에 따른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있으면 평지성입니다.
그리고 평산성은 평지에 있으면서 산에 좀 걸쳐 있는 걸 평산성이라고, 구릉성은 나트막한 구릉에 올라가 있으면 구릉성이고, 산성은 산꼭대기나 산 기슭에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산성입니다.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지성은 평지에 축조한 성곽으로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발달한 형식입니다. 중국은 평지가 많으니까 평지에 민가와 농지를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자족할 수 있는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농사도 짓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평지에 주변에 있는 농경지도 활용하고 이런 성곽입니다. 중국은 도성과 주요 성곽이 대부분 평지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정형성을 보입니다. 반면에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평지성의 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평지성은 방어는 불리하지만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왜냐하면 땅이 고르고 평평하니까 평지니까 물이 많이 나오겠죠. 우물 파면은 수원 확보, 뭐 시야 확보 등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조선시대 읍성에는 평지성이 종종 보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평지성이 읍성을 만들 때 평지성을 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국내성, 안악궁성, 또 백제의 풍납토성, 서울에 있는 그 조선시대 전주읍성, 남원읍성, 경주읍성, 나간읍성, 언양읍성 이런 것들이 다 평지성에 해당이 됩니다. 평산성은 평지와 산지를 함께 포함하거나 산지를 뒤에 두고 해안이나 강가에 조성된 성곽을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의 장점과 평상시 거처하는 평지성의 장점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군사적 방어시설로서의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모두 갖춘 성곽으로서 대체로 읍성이나 영, 진, 보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 진, 보 이런 건 다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있는 데가 아니고 군인들이 주둔하는 군대성입니다. 요새 말하면 사단본부, 뭐 여단본부, 대대본부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평산성의 형태를 띠는 게 많다. 그 다음에 구릉성은 평탄한 산 정상부를 이용한 산성 가운데 평지에 고립된 낮은 구릉상에 입지하는 경우, 이게 보면은 구릉성의 특징은 낮은 구릉 위에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문지 및 수구가 평지에 근접하여 시설된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대구 우리 성산토성, 오늘 이야기하는 성산토성이 바로 구릉성에 해당이 됩니다. 평지에 있는 야트막한 구릉에 만들어진 성. 이런 것들이 대전의 구성동 산성이라든가 예산 오산리 산성, 진천 대모 산성, 서울 몽촌토성 등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적과 기능에 따른 분류. 지금 이때까지 분류는 사실은 뭐 전공자들이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 거지만은 성을 왜 만들었고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곽은 축조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도성, 읍성, 산성, 창성, 보루성, 진보성, 행제성, 행성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목적이 따라가 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성. 도성은 뭘 도성이라고 하느냐? 도성은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국가에 하나밖에 없는 성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 시기에 경영된 여러 성곽들 가운데 최고 통치자인 왕이나 황제가 거처하는 왕궁, 황궁과 함께 국가의 상징인 종묘와 사직을 모두 갖춘 성곽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성에는 반드시 종묘가 있고 사직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추고 왕이 거기에 거처를 해야 됩니다. 황제나 왕이. 그걸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성은 다른 말로 도읍이라 하기도 하고 왕경이라 하기도 하고 왕성, 경성, 경도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도성은. 중국 고대에, 옛날 중국 고대에 보면은 인구가 많이 모여서 점점 집단이 커지면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시에 성벽을 이렇게 둘러싼 걸 읍이라고 했습니다. 읍이라는 한자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가 있고 그걸 읍이라고 했고, 읍이 차츰 행정 체계를 갖추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라도 역시 가운데 나라 국자 보면 바깥에 네모가 있죠. 그게 성입니다. 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이런 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읍이라든가 국은 모두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읍 가운데 커져서 종묘와 사직이 있는 큰 읍을 도읍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중국 도성은 왕 또는 제후들이 사는 궁전을 둘러싼 내성과 내성 외부 공간의 병사, 농민, 수공업자들이 사는 마을을 둘러싸는 외곽으로 구성된 큰 방향의 성곽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곽의 개념,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은 고조선과 이만조선의 도성인 왕금성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그 실체는 모릅니다. 고조선 때 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헌 기록에 왕금성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게 도성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제대로 된 도성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나타납니다. 왕경이나 도성을 모두 경영을 했습니다. 신라는 금성, 여러분들 잘 아는 경주에 금성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국내성과 평양성, 백제는 서울에 있을 때 초기 백제 때 한성, 한성은 풍납토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웅진성, 공주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부여로 갔을 때 사비성, 이게 다 도성입니다. 후백제에 견훤이 세운 완산도성, 완산도 도성이었습니다. 태봉이 철원에 후삼국 때 그 태봉을 건설했을 때 철원에 쌓은 성도 철원도성입니다. 고려시대가 되면은 개경, 서경, 강도, 강도는 그 강화도입니다. 이런 데다가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로 꾸준히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근데 어쩌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행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왕이 행궁에 한 번씩 가서 쉬거나 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성에 포함시킵니다. 행궁의 경우도. 도성의 한 부류로 포함을 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 외에 아까 말씀드린 개성이나 북한산성, 남한산성, 강화, 수원화성 여기에 행궁을 만들어서 왕이 임시로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성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에 하나밖에 없는 종묘와 사직을 갖춘 성을 도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업성은 그럼 뭐냐? 지방에 주, 군, 현 뭐 이런 행정 단위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부, 군, 현 이런 행정 관서가 있는 고을에 축조되어 유사시 외적을 대비하는 한편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성곽을 통칭하여 업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현감이나 아니면 뭐 목사 무슨 부사, 목사 뭐 이런 무슨 군수 이런 데가 있는 지방 도시들 거기에 사인 업성 그 성을 다 업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크다고 부성, 뭐 군성, 현성 이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크든 작든 지방에 있는 성들은 지방 도시에 있는 성들은 다 통칭해서 업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에도 업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제시대 초기에 흘렸습니다. 제 대구에 가면은 뭐 남문로, 북문로, 뭐 북성로, 동성로, 서성로 그 성문으로 가는 길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이 다 있었습니다. 성문도 내 쪽에 동서남북에 다 있었고 큰 규모의 성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업성도 있었고 각 지방마다 다 업성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지방도시에는 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업성이 존재했고 그렇지만 순수한 개념의 업성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주로 외구의 창궐, 외구 침입과 관련되는 지역, 그 해안이나 연안, 변경지역부터 업성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업성은 과거 피난 목적으로 하는 산성에서 소극적인 방어체계에서 탈피해서 저기 오면은 산성으로 일단 후퇴가 거기서 방어하는 여기서부터 탈피해서 연해에 들어오는 변경으로 침략 들어오는 그 외적을 직접 거기서 맞닥뜨려서 차단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체계 이렇게 전환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업성이 나타나는 것은 평지에서도 이제 싸우겠다. 산성으로 미리 먼저 산성으로 후퇴 안 하겠다. 평지에서도 싸우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전환을 의미하는데 조선시대 세종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삼도의 업성 축소가 매우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업성은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이렇게 경영이 됩니다. 유지됐다가 1910년 일제가 침략해 와가지고 업성 철거령을 내림으로써 대부분 다 업성이 해체됩니다. 성벽돌은 다 무너뜨려가지고 개인적인 가정에 뭐 집 짓는 데 쓰거나 어디 뭐 제방 사는 데 쓰거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업성은 조선 정조가 세운 수원 화성, 그게 지방에 있는 업성으로서 가장 큰 업성입니다. 빈업성, 해미업성, 남포업성, 동래업성, 보령업성, 나간업성, 진도업성, 거제업성, 경주, 언양 이런 데 뭐 업성들이 대표적인 업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업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웅천업성입니다. 이 진해시 웅천동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요거만한 모양의 업성이 있었습니다. 평지에 만드니까 중국처럼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죠. 산이 아니니까. 평지에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을 만들었다가 단종 1년에
1451년에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웅천읍성인데 지금 안에 있는 게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이고 밖에 있는 게 해자입니다. 해자. 아까 말했던 물도랑 해자고 성문이 동서남북 여기에 성문이 있고 여기에 성문이 있고 여기에 성문이 있고 이렇게 성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 가운데 보면 가다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서리에도 톡 튀어나오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기는 없고 이쪽은 뭐 발굴을 안 해가지고 지금 없어져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치라고 합니다. 치. 방어하는데 유리하도록 일부러 저렇게 톡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치. 그 다음에 문에도 이렇게 꼬부러지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기도 꼬부러지게. 이런 꼬부러지게 쌓는 이유는 성문이 바로 성문으로 쫓아 들어오면은 성문이 뚫리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성문으로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돌 때 그때 위에서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사방에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 성문이 흘리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옹성이라 그럽니다. 옹성을 이렇게 다 쌓았습니다. 성문에는 옹성을 쌓습니다. 아까 세종 때 이걸 의무화했다 그랬죠. 읍성에. 이런 옹성이고 그 다음에 성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성벽이 옹성이 있고 성벽이 꼬부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성벽이 가다가 꼬부라지는 경우는 치이긴 하지만 곡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웅천읍성 동벽과 해자전경입니다. 이게 웅천읍성 성벽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옹성이 이렇게 있죠. 여기 성문입니다. 옹성이 이렇게 있고 이게 해자입니다. 해자 물도랑 발굴할 때 사진입니다. 발굴하니까 나오지 않고 그럼 다 메워져서 지금은 원래는 이렇지 않죠. 발굴해서 드러낸 건데 이렇게 해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성문이 있는 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자와 성벽, 옹성 여기에 또 사각형으로 이렇게 쌓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치라고 하는 겁니다. 웅천읍성 동북 외벽입니다. 바깥벽 밑에는 큰 돌로 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돌로 이렇게 쌓는데 맨 밑에 기초를 잡석으로 다지고 기초석을 높이를 똑같은 돌로 쭉 쌓습니다. 쌓고 그 위에 이제 높이가 서로 다르지만은 이렇게 벽을 쌓습니다. 웅천읍성 동북 외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가지런하게 처음에 지대석, 하단석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돌을 쌓아 올립니다. 웅천읍성의 동남 외벽입니다. 역시 밑에 잡석으로 기초를 하고 밑에 하단석을 쭉 놓고 요거 물려삭이라 그럽니다. 뒤로 조금 물려가지고 쌓습니다. 이게 튼튼하라고. 바로 위에 쌓는 게 아니고. 그리고 큰 돌부터 시작해서 작은 돌로 쌓는 이런 읍성입니다. 성 안쪽은 어떠냐? 바깥쪽은 이제 성벽이 바로 반듯하니까 뒤쪽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해가지고 흙을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탁이라고 그러죠. 안쪽으로 이렇게 내탁 흙을 채웁니다. 뒤쪽에서는, 안쪽에서는 성벽에 흙을 채웁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은양읍성입니다. 은양읍성도 은양읍내 그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으니까 네모 반듯하게 잘 만들었죠, 이렇게. 다 지금 논밭이고 여기는 도심입니다. 집들이 있는데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고 문에는 이렇게 둥글게 옹성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옹성 그 다음에 톡 튀어나오게 치가 있습니다. 치 적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도록 이렇게 치를 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옹성, 요거는 치 이런 구조를 은양읍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양읍성 사진입니다. 이게 성벽입니다. 이렇게 꺾이는데 이렇게 지금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은양읍성 외벽입니다. 역시 아까처럼 밑에 가지런하게 밑에 잡석을 깔아가 맞추고 이렇게 기초석을 깔고 그 위에 돌을 올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동래 읍성 성벽 기초인데 조선 전기에 해당됩니다. 조선시대 전기의 축성법을 보여주는데 밑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제 기초석을 깔고 잡석 채워가 기초를 하고 깔고 그 위에 이제 큰 돌부터 시작해서 쌓는데 도시화가 돼가지고 이미 빌딩이 들어섰는데 이렇게 개발하려고 발굴하다 보니까 성벽은 제대로 안 남아 있습니다. 기초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성벽 기초석 밑에는 보면 이렇게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지정목 이게 뭔가 하면은 나무 말목을 땅이 좀 무른 데는 말목을 깊이 박습니다. 촘촘하게. 우리 요새 아파트 질 때 파일 박죠. 당당당당 거리면서. 무른 땅에는. 안반 있는 데는 그 파일 잘 안 박습니다. 안반 아닌 데는 막 파일을 촘촘 박아가 그 콘크리트 쳐가지고 올리죠. 똑같습니다. 나무 말목을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말목으로 무른 땅을 다져놓고 그 위에 잡석 채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정, 땅지자, 못정자입니다. 땅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땅에 받는 못.
못을 땅에 막 박습니다. 박고 이제 성을 만든다. 그 지정목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흔적도 동네 읍성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고장의 경산읍성입니다. 이게 경산읍성입니다. 경산에도 네모 반듯한 읍성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지금 지도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있고, 요게 이제 읍내면이라고 돼 있고, 읍내면 요게 객사입니다. 요게 객사. 요게 이제 아사라 그래가지고 관청입니다. 여기 이제 현감이 집무하는 집무실이 있는 데고, 문으로 들어가면은 양쪽에 못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동그란 못이, 연못이. 문은 이거 누각입니다. 무슨 누라고 써 있는데 누각이고, 누각이 있는 문이 있고, 이게 아마 서문이죠. 이거 북문이고, 남문이 없습니다. 경산읍성에. 북문에 옹성을 달았습니다. 보면은 동그랗게 옹성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바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게 해서 막 여기서도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다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옹성을 갖추고, 이 동문이 있고 북문은 없네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경산읍성이 한 200년,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경산읍성이. 그래서 요 객사는 뭔가 하면은 관리들이 이제 중앙에서나 출장 올 때 지방에 와서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잡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전패, 전하할 때 그 전자, 집전자 쓰는 궁궐 전자, 전패. 임금의 위패를 여기다가 모셔놓습니다. 북쪽을 향해.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북쪽이죠. 지금 아래쪽이.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이 북쪽에 객사를 두고 객사에는 전패를 모셔놓고 아침마다 이 사또가 출근하면 거기 가서 먼저 출근 인사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사또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하죠. 현감은. 여기 가서 이제 맨날 인사를 해야 되고 매번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객사에 무슨 뭐 관찰사라든지 누구 손님이 오면 여기 자면서 전패에다가 신고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모시는 전패가 있는 골패라고 하기도 하고 전패라고 그러는데 그게 모셔져 있는 게 객사입니다. 그래서 집이 이 관청 건물보다 더 크죠, 이게 집이.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지방에 있었던 경산읍성의 우리가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산서원이라고 여기 있고, 요게 봉수 표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읍성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산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산성인데, 산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곽으로서 산 정상부나 계곡을 감싸고 있는 이런 산의 능선의 산성으로, 험한 자연지세를 이용하여서 축성을 합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아서 험한 지형을 이용한 산성이 이런 우리나라는 방어시설로서 이렇게 크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산성 안에는 식량 창고라든가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고 이런 것을 두고 평상시에 식량과 무기를 저장하며 소수의 인원이 관리하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고 유사시가 되면은 평지에 집을 비우고 들어가서 농성을 하기 위한 시설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여 곳이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개는 성 안에 수호 사찰, 평상시에 관리하는 사찰을 만듭니다. 수호 사찰을 두어서 관리와 보수를 일부 성녀에게 담당케도 했고,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진 성곽이 산성입니다. 또 가장 특징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전통적인 산성을 민보로서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그 장단점을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민보라는 것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군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도에 있는 폐왕성입니다. 이게 산성에 이 산이죠. 이런 산의 성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건 뭐 요새 도로니까 이렇게 나 있지만 산의 성을 쌓았는데, 여기 보면 동그랗게 있죠. 여기 가장 낮은 쪽에 여기에 물을 저장하는,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다 내려오니까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집수정. 물이 있어야 성 안에서 농성을 오래 할 수 있죠.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왕성. 그 다음에 이 산성들을 쭉 좀 보겠습니다. 검정산입니다. 부산에 있는 검정산성. 이게 북벽입니다. 여기 문이 있고 이렇게 가로질러가 성벽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쪽 맞은편 봉우리 쪽으로 검정산성. 검정산성 동벽입니다. 이렇게 산에 있는 돌로다가 이렇게 쌓고. 역시 검정산성 서쪽벽입니다. 이거는 김해를 혹시 가서 보시면 김해 읍내에서, 김해 시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산꼭대기 허연 띠가 보입니다. 이게 산성입니다. 분산성. 김해에 있는 분산성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 이게 김해 시내에서 지금 쳐다보면 분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분산성의
북쪽 벽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곳을 이렇게 보면은 성벽 안쪽에 이런 잡석을 잔뜩 채워서 뒤를 보강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양동산성 남쪽 벽입니다. 위쪽은 다 이렇게 허물어져서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쌓았었는데 성이 다 허물어져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하동 고소성 외벽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계곡 같은 데는 되게 높게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함안에 있는 성산산성 성벽입니다. 흙이 다 덮여가지고 성벽 언덕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발굴을 할 때 사진입니다. 발굴해서 흙을 다 걷어내니까 이렇게 성벽이 살아있고 이렇게 무너진 부분도 또 드러나고 이게 성 안쪽, 이게 안쪽, 이게 바깥쪽이 그렇게 됩니다. 성벽이 이렇게 있고 보축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 보축도 이렇게 했고 요거는 진해 구산성의 안쪽 벽입니다. 안쪽도 이렇게 성벽을 높이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벽입니다. 구산성의 바깥쪽 벽. 이 전부 산성들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답사를 가게 될 문경 고모산성 성벽입니다. 고모산성 성벽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발굴을 안 해가지고 성벽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발굴을 했는 데는 성벽이 드러나 있죠. 이렇게 이 흙이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굴을 여기 안 해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발굴을 하니까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문지가 있고 이게 고모산성의 발굴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고령에 있는 울라산성입니다. 이렇게 아주 높게 할석을 이용해서 쌓고 무너진 데는 뒤에 여기도 보면 뒤에 역시 성벽이 이렇게 외면이면 안쪽에는 잡석을 잔뜩 채워서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선산에 있는 천생산성인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저 인동 쪽으로 쳐다보고 동쪽으로 보면은 산이 이렇게 넓적한 산이 보입니다. 위가 깎여가지고 그게 천생산성입니다. 이런 자연지세를 이용해서 산성을 쌓습니다. 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봤고 이제 창성입니다. 창고를 보호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성을 창성이라고 합니다. 조세를 받아 보관하는 주요 지역과 물 백기를 이용해 가지고 세금 실은 배를 이제 한양으로 보내는 그런 그 곳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성 이걸 창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성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창성에는 보통 우리가 읍성이라면은 읍성 가운데 아까 관아, 객사라든가 관청, 관아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심 자리에 창고나 그런 물류 보관을 할 수 있는 야적장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창성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 고려말 왜구가 창고를 할 때 많이 만들어진 성입니다. 사천의 선진이 토성이라든가 순천, 김해, 조전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이제 보루성, 진보성.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루, 진보라는 거는 군사 전용 변방이라든가 이런 요새에 군인들이 주둔하는 성을 말합니다. 군사 집단이.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에 군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방어시설입니다. 보루성이 주로 국경지대의 산지의 능선이나 강가를 따라서 배치가 되거나 중심성의 외곽에 배치돼서 중심성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된 아차산성 보루 아차산 보루군, 용마산 보루 이게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보루성 한강 북쪽에 아차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작은 성들이 능선에 따라 촘촘하게 막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쌓은 겁니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 쌓은 그런 보루성들이 있습니다. 뭐 성보, 보, 요새, 둔보 이런 말들하고 뭐 같이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중기 후기에 와서는 이 보루성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진보라는 말을 씁니다. 진보성은 이것도 역시 군사적 요충지에서 군인이 주둔하는 성인데 군사적 거점에 진을 두고 그 아래에 보나 수를 두는 군사 단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행제성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행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성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말이 행제성입니다. 앞에 행자를 더 붙였습니다. 제성이라는 말에 행자를 더 붙여서 행제성. 임금이 가서 있는 곳이랍니다. 제성은 임금이 있는 성. 임금이 머무르는 성을 제성이라고 합니다. 경주 반월성 조사할 때 거기서 제성 이렇게 쓴 기화가 막 나오죠. 임금이 거기 계속 있다 이 말이죠. 행제성은 임금이 출장 가든지 뭐가 가까이 있는 성, 그래서 행제성. 평상시에는 상주하지 않지만 행정상, 국방상 어떤 목적이나 뭐 임금이 온천이라든가 뭐 재래, 특수 목적으로 도성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행궁이 시설되어 있는 성, 이걸 행제성이라고 합니다. 행궁이 있는 성을 행제성. 고려시대에는 뭐 청주에도 있었고
조선시대 정조가 육능 참배할 이제 저 사도세자 육능,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기 위해서 만든 수원화성, 이게 대표적인 행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궁이 있어서 행제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이거는 그냥 행성입니다. 이거 뭐고 하면은 계속 가는 성입니다. 길다는 뜻입니다. 이게 장성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의 방어를 목적으로 성벽을 길게 쌓은 것, 이걸 행성 또는 장성이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성문을 중간에 그래도 혹시 필요해서 문을 통과하려면 문을 달죠. 문을 달면 그 부분을 관성이라 그럽니다. 이 고구려가 당의 침국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고, 고려시대에는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역시 축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의 행성을, 긴 장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한국 성곽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성곽에 좀 따분하시죠? 그 눈은 감으셔도 괜찮은데 이제 귀는 열어두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성곽의 기본 구조는 뭐냐? 뭐 다 그 성벽, 돌로 쌓은 성벽이지.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부분적으로 좀 따질 게 있습니다. 성벽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성벽은 기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이루는 채성 부분이랍니다. 기초 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소하고 피하고 하는 이것처럼 생긴 거, 이렇게 피하는 요런 걸 따로 만듭니다. 요게 여장이라고 합니다. 여장이 있습니다. 성벽 위에. 그렇게 크게 성벽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게 성벽이라면 밖에다가 요렇게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덧붙이는 그걸 보축이라고 합니다. 보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밖에 보축하고 밑에 기초하고 성벽하고 위에 여장, 성각휘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고 보축이 있는데 이 보축은 크게 유행한 건 아니고 신라성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여튼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인데 그중에 이 외에도 부대 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해자도 저기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물도랑을 판 거죠. 해자. 그 다음에 성문도 크고 튼튼하게 답니다. 보통 대문하고 다릅니다. 성문.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는 문도 저기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문을 이렇게 물문, 수문. 그 다음에 옹성, 아까 성문 앞에 이렇게 둥글게 또 성을 쌓죠. 옹성. 그 다음에 치성. 성벽이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튀어나왔다가 갑니다. 왜 그러냐? 일자로 이렇게 성을 쌓아 놓으면은 저기 오면은 다 똑같이 서서 일렬 횡대로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서로 1대1로 대응합니다. 근데 톡 튀어나오게 만들면은 저기 가까이 왔을 때 튀어나온 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쏘고 여기서도 이렇게 쏘고 이쪽에서도 쏘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적을 막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을 시킨 겁니다. 일부러. 그걸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 각이 지면은 치성이고 거기에 동그랗게 만들면은 곡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치성, 안문은 평상시에 이렇게 전쟁 안 났을 때 편리하게 성 밖을 드나들 수 있도록 작게 만든 문을 안문이라고 합니다. 숨어 있는 문, 이런 안문, 용도, 이렇게 적대로 가는 길, 장대, 장군이 이렇게 살피는 장대, 망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문은 대체로 드나들기 쉬운 위치에 마련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물이 빠지는 수구를 시설을 합니다. 성문의 구조도 복잡하게 발전해서 옹성뿐만 아니라 홍해, 사다리로 오르는 현문, 문루, 안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옹성은 성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성 밖으로 감싼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문 안쪽에도 옹성처럼 이렇게 차단벽을 만드는데 그거는 내옹벽이라고 합니다. 적군이 옹성 안으로 들어오면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호구, 호랑이 아가리라고 합니다. 호구, 호랑이 입. 호랑이 입에 들어오면 그거 다 죽었죠. 성문에 가까이 왔으면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엽성입니다. 해미엽성의 진남문입니다. 요건 보면은 요거를 홍해라 그런다. 무지개. 홍해. 문을 홍해로 구축했죠. 무지개처럼 만든 걸 무지개 다리입니다. 무지개처럼 이렇게 문줄을 써가 진남문. 요게 조금 전에 말했던 여장, 성각휘라는 것도 요 부분이. 여장. 이 성벽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읍성에는 저렇게 지금도 성문이나 성벽, 성문 구조가 제대로 남아있지만 산성에서는 그게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거의. 남아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동 고소성 동문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문입니다.
근데 여기 배수로가 있고, 물론 여기 흙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겠지만 발굴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만산성 문지입니다. 하만산성에 이렇게 문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성 밖으로 드나드는 문인데 여기도 역시 돌이 채워져 있습니다만 흙이 덮여가지고 이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산성 문입니다. 이 부산 강서구 검단곡보성 문지입니다. 이렇게 성문이 있습니다. 이제 성문 문턱이고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구멍이 이렇게 있죠, 돌에. 요게 그 촉입니다. 문이 삐걱삐걱 돌아가는 문뿌리 촉이 박히는 요 구멍입니다, 여기에. 성문이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 돌들이 제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합천 미숭산성 남문지입니다. 미숭산성 남문지도 이렇게 여기 성벽, 기초석 같은 게 남아있는데 이게 성 밖입니다. 성 밖이고 이렇게 성문이 있고, 이건 구미 천생산성 동문지. 문이 좀 좁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아있고. 거제의 아까 폐왕성, 아까 산성할 때 처음 보여준 산에 있는 그 성입니다. 그 문지가, 동문지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 네모가 있죠. 여기 문 기둥을 세우는 구멍입니다. 여기 문 기둥 세우고, 문짝이 여기다가 이제 꽂혀가지고, 이렇게 개폐가 될수록, 회전하면서 개폐되도록, 여기에 촉입니다. 다는 촉. 이렇게 문지가 남아 있습니다. 산성의 경우는 문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해 대국산성 그 남문지인데, 성벽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가 문지입니다. 문은 다 없어졌는데, 이런 데는 문 앞에도 이렇게 턱이 있으면 어떻게 드나들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현문입니다. 들이우는 문. 여기에 사다리 같은 걸 걸칩니다, 평상시에. 걸쳐놓고 다니다가 저기 오면 사다리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에 걸쳐놓고 통행을 하다가 유사시에 저기 들어오면 사다리 다리를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현문이라 그럽니다. 드는 문. 그래서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갈 그 고모산성 남문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게 성 밖입니다. 성 밖이고 이 돌무대기가 이 성벽을 보축하기 위한 보축입니다. 이 돌무대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성벽이라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성벽을 쌓고 난 뒤에 다시 덧붙인 덧붙인 돌. 그게 이제 이게 보축이고 이게 성문이고 이게 성 안입니다. 요게 내용벽입니다. 저기 들어오면은 여기 위에서 막 공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내용벽을 쌓은 거고. 이게 이제 성문이고 여기 있는 돌무대기 요거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투석할 때 쓰는 돌입니다. 넷돌, 동글동글한 돌. 그걸 잔뜩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 전쟁 나면 이걸 이제 막 들고 던지는 거죠. 밖으로 향해가지고. 그런 그 석환이라 그럽니다. 돌 포탄, 돌 탄환, 그런 거를 이렇게 비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이런 무대기가 성벽 따라가면서 군데군데 나옵니다. 발굴을 하면은. 이 고모산성 문지입니다. 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으로 보면은 이 고모산성 문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성벽입니다. 성벽은 여기고 이 부분은 보축입니다. 아까 아랫부분에만 덧붙인 부분이고 성벽이고 이게 문이고 여기에 이제 옹벽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아까 던지는 돌 무대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꺾어지는 동문지 쪽으로 가다가 꺾어지는 성벽인데 요게 치성인데 여기 각이 지면은 치성이고 동그랗게 가면은 곡성이라 그럽니다. 곡성. 이것도 역시 이제 저기 오면은 여기서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하고 이 부분에 적이 온다면은 이쪽 저쪽에서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여기 적이 오면 여기서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만산성에서 조사된 보축입니다.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을 처음에 반듯하게 잘 쌓습니다. 쌓아놓고 혹시나 무너질까 싶어서 보축을 이렇게 합니다. 신라성에서 많이 보인다고 했죠. 다음 문제 문입니다. 문은 이게 앞문입니다. 부산 금정산성에 있는 앞문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 다닐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서는 문입니다. 다음 이제 해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성벽 밖에 이렇게 둘러싼 구덩이, 참호를 둘러판 걸 말합니다. 이 성황이라고도 합니다. 성벽과 해자. 조선시대 엽성과 진보에는 예외 없이 이 시설이 됩니다. 이걸 파고 물을 채운 경우도 있고 물을 안 채운 경우도 있는데 물을 채우고 또 안에 죽창 같은 거 뾰족뾰족한 걸 또 그 구덩이 안에 막 꽂아 놓기도 합니다. 오다가 빠지면은 그 찔려서 이제 뭐 이렇게 다치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성벽과 해자 사이에는 양마장을 설치를 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자 벽면을 돌로 아예 쌓아가지고 해자가 매몰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웅천읍성, 아까 말했던 웅천읍성의 남쪽 해자입니다. 이게 해자 또랑입니다. 이건 경우가 돌로 이렇게 쌓았죠. 이 또랑이 매몰 안 되게 아예 돌로다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게 성벽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성벽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벽 밖에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돌로 쌓아가 여기에 물을 가둬놓으면은 저기 쉽게 성벽으로 접근을 못하죠. 동네 읍성입니다. 동네 읍성 얼핏 보면은 뭐 산성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왜 읍성이 산에 있느냐? 산성이기도 합니다. 한데 산성을 겸한 또 읍성입니다. 이 동네 읍성의 경우는 요게 지금 부산 복천박물관이고 성벽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모양인데 아무튼 이 동네 읍성에서 이 도면을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지금 동네 읍성에 본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여기에 조선 전기에 동네 읍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금 평지에. 지금 여기에 동네 그 시가지인데 그 읍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외성을 이렇게 샀습니다. 외성을 이렇게 여기다 이걸 성을 함락하고 뭐 동네 부사 송상년이 이제 순사를 하죠. 여기서 뭐 초전에 바로 이렇게 이제 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일본 군들이 외성을 쌓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원래 있던 성에 붙여가지고 이 뒤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외성의 일부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성을 2차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이 임진왜란 전과 이후가 성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산을 포함하는 성으로 이렇게 여기 큰 높은 산을 같이 넣어서 하는 이런 성으로 원래 평지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렇게 성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동네 읍성 같으면 동네 뭐 그 한참 도심 아닙니까? 지금 뭐 전부 건물이고 길이고 해가지고 뭐 읍성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해자가 나옵니다. 이게 읍성 해자입니다. 동네 읍성 해자. 이게 뭐 파일 박아가지고 막 공사하다가 유적이 나와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해자가 엄청 크죠. 임진왜란 때 여기서 사우고 빠져 죽고 했는 그런 흔적들이 같이 나옵니다. 갑옷입니다. 해자에서 나오는 갑옷입니다. 이게 가주로 만든 갑옷이 이렇게 해자 바닥에서 뻘이니까 안 썩고 그게 뻘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해자, 동네 읍성에서 나오는 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에서 아까 부속 시설 가운데 물이 낮은 곳으로 빠지도록 유도한다고 이제 물이 있다 그랬죠. 물 빠지는 물구멍입니다. 수구, 성벽에. 밑에 요게 보축한 겁니다. 돌을 덧붙인 거, 보축, 수구. 이것도 하동읍성 남벽 수구입니다. 여기에 물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여장, 성각휘라고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이런 그 시설인데, 아군이 적의 화살이나 적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설, 성벽 위에 이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구조가 간단했는데, 화약과 화총이 발달하면서 이제 점점 이것도 복잡하게 변합니다. 포를 쏘는 구멍이 있고, 사혈, 화살을 쏘는 구멍이 있고, 뭐 총안이라 그래도 총을 쏘는 구멍이 있습니다. 성벽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그 치성, 돌출되게 만든 시설, 곡성은 칠을 둥근 원형으로 만든 것. 이거 뭐 하여튼 성벽을 지탱하기도 하면서 방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 성벽 모서리에 능선을 따라 성벽을 길게 연장하여 만든 용도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시설이고, 이건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 밖에 성 안에는 각종 혹은 평상시 혹은 비상시에 거주와 방어를 위한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든가 사당이라든가 성 안에서도 제사도 지내고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난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종교적 시설물도 있고, 장군이 유사시에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소 장대도 있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망대, 또 뭐 의식주와 관련된 우물이라든가 저수지, 식량창고, 무기창고, 소금창고, 숯, 대장간, 무기를 벼르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성 안에 다 갖춰지게 됩니다. 자, 이게 여장입니다. 아까 성각휘라고 했죠. 여장 부분. 이게 성벽이고, 돌출된 돌이 이렇게 하나 있죠. 이게 미석이라 그럽니다. 미석을 깔고, 오늘 또 진동이 있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게 좀 울리네요. 요게 성각휘의 하단을 형성하는 미석입니다. 미석 위에 이렇게 샀는데, 요게 이제 총 쏘는 구멍입니다. 요게. 뒤에 이제 아군이 숨어가지고 밖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성각휘라고 합니다. 이게 금정산성 삼막루 있는 총안입니다. 남한산성 성벽입니다. 이 남한산성 성벽인데 요게 쭉 따라오면 요게 미석입니다. 미석을 앞으로 또 약간 돌출시켜서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여장을 만드는데, 요 구멍들, 요게 총안입니다. 총을 쏘는 총구멍입니다. 요거 하나가 여장의 하나의 단위입니다. 요 사이가 터져 있죠. 여기 터져 있고, 또 여기에 터져 있고, 또 새로 시작되고, 세 개의 총구멍을 내는 걸 하는 단위로 해서 여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남한산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고 여기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또 이쪽으로 가면서 3개가 있고 여기 터지고 이렇게 성벽 위를 따라가면서 쭉 있는 거. 이거를 여장이라 그럽니다. 밑에 깐 요거를 미석이라 그러고. 근데 요거는 초선 남한산성 초기 건축안과 현재 여장인데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 돌이 이렇게 2개 써가 있고 이렇게 사각형이죠. 요걸 메웠습니다. 요거 구멍을. 요 구멍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보면 돌이 이렇게 써 있죠. 요거 메웠습니다. 요거 빼면 여기 구멍이 나 있고 처음에는 여기가 총안이었는데 나중에 보수하면서 여장을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설을 총안이라고 그런다. 요 구멍을 총 쏘는 구멍이라고 해서 총안. 아니면은 요런 데는 또 이렇게 숨어서 또 활도 쏘고 하니까 무슨 그 사혈 이렇게 이야기 또 하기도 합니다. 남한산성 여장의 역시 총안입니다. 이렇게. 요 구멍 요 안쪽이 보이죠? 이거는 멀리 쏘는 거. 평평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멀리. 여기서 이렇게 멀리 쏘는 거. 근데 바로 가까이 왔으면 밑으로 쏘야 될 거 아닙니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밑에 오는 놈은 못 쏘죠. 그래서 구멍을 삐딱하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구멍이 삐딱하게 밑으로 경사지죠? 요거는 요 밑에 가까이 온 적을 쏘기 위해서 경사지게 이렇게 총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남한산성 여장에 있는 건총안입니다. 가까이 요 밑에 있는 적을 쏘는 총구가 되겠습니다. 총안. 은양읍성의 치성입니다. 이렇게 각지는 거. 성벽이 이렇게 잘 가다가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각지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치라 그럽니다. 요게 둥글면 뭐다? 곡성. 이렇게 각이 지면 치성.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가까이 발굴을 할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각형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돌출시킨 이걸 은양읍성의 북치성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하동읍성에도 치성이 있습니다. 하동읍성 이렇게 성벽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치죠. 남한산성의 치입니다. 역시 남한산성의 인조 때 축성된 치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튀어나오고 요 위에 여장 일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죠. 여장. 이게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갈 고모산성입니다. 이 남동 부분에. 이거는 치가 아니고 둥글게 됐으니까 곡성. 치성이 아니죠. 치는 각진 걸 치성이라고 그러고 둥근 거는 굽을 곡자를 써서 곡성. 이렇게 됩니다. 성벽을 처음에는 반듯하게 수직을 잘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부분. 이게 보축입니다. 고모산성의 보축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몇 미터가 되도록 돌을 다시 덧붙입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버티라고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역시 다른 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고모산성의 곡성 부분입니다. 성벽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동읍성 서문지 여기가 문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출입을 하는데 불편하게도 앞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왜? 적이 만약에 여기까지 침입을 했을 때 여기서도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사방에서 공격하게 할 수 있도록 옹성을 만든 겁니다. 이게 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옹성과 이 성문 이 일대 이 부분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호구라 그럽니다. 호랑이 입. 저기까지 왔다 가는 건 호랑이 입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예, 은양읍성의 옹성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는 성벽이 있고 둥글게 돌아가는 옹성입니다. 이 도면으로 보면 이게 성문입니다. 성문이고, 예, 여기가 성문입니다. 요게 성문입니다. 이렇게 성문으로 이렇게 드나들고 성벽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둥글게 반원상으로 옹성을 달아붙였습니다. 금단꽃 보성 옹성입니다. 발굴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가 문이고, 문으로 통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요게 문입니다. 요게 문이고, 이게 성벽이 이렇게 가는데 요게 문인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려면. 둥글게 옹성을 쌓았습니다. 도면입니다. 요게 문이 여기고, 요게 문인데 성벽은 이렇게 갔는데, 이쪽으로 출입하는데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거제에 있는 표항성의 집수지입니다. 이제 성 안에 있으면 물을 모아가지고 물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모으는 곳. 이게 집수정입니다. 연지라고 이제 연못이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큰 구덩이를 파고 돌을 깔아가지고 비가 올 때 물을 한 통 담아 놓아야 유사시에 전란 때 이게 피하면은 식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거는 발굴할 때 쓰는 마대자루입니다. 이거는 유구가 아니고 이거는 요게 이제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서 큰 물탱크를, 지하 물탱크를 만든 거죠. 남해 대국산성 집수지입니다. 발굴을 할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큰 우물을 팠습니다. 집수지로. 이 뚝은 이 어떻게, 어떤 세월을 거치면서 매몰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발굴하는 기법에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뚝을 남기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미엽성 우물입니다. 역시 우물, 보통 가정집의 우물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우물을 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령의 화왕산성, 그 남쪽에 가장 낮은 쪽에 그 골짜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집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지하 석축으로 된 지하 물탱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물탱크죠. 돌을 이만큼 이렇게 돌을 채워가면서 내려가가지고 여기 전체 물이 차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엄청나게 깊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성 안에 만들어야 오랫동안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을 고모산성에도 역시 집수시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우물도 여기 있고 여기 우물도 작은 우물도 있고 시대를 달리하면서 뭐 시기 차이가 있는 이런 집수시설도 있고 목각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보세요. 나무로 되는데 나무가 썩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물 가두는 물 집수지고 여기에 이 큰 연못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우물이 또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못 씁니다. 나무가 썩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 흙이 꽉 차가지고 뻘이니까 안 썩습니다. 이게 이제 뻘을 왜 안 썩느냐? 뻘에 적당한 습기가 있고 두껍게 덮여 있으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첫째, 온도 변화가 없으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 분해가 안 됩니다. 왜? 미생물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깊기 때문에 뻘이 깊으면 미생물이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가서 분해가 안 됩니다. 온도는 늘 일정하지. 그러니까 천년 가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썩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면으로 볼 때 그거 보면은 뭐 1차 지하식 목조 구조물 있고 아까 나무로 된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뭐 최후에 마지막에 여기 또 뭐 만들었고 여러 번 우물이 여기도 있고 목각 나무로 만든 우물도 있고 여러 번 이곳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예, 그럼 이제 한국 성곽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5분 쉬다 갈까요? 아니면은 달아서 할까요? 예,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한국 성곽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성곽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산성입니다. 산성은 대부분 석축성입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 산성과 보루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그냥 산성이라고 부르고 산성 외에 읍성과 진보나 이런 것도 산이나 구릉에 의지하는 성곽이 대부분입니다. 평지의 네모꼴로 축조된 성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뭐 훨씬 이게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상 그렇습니다. 한국의 성곽은 둘레가 수십 미터에 불과한 작은 보루부터 둘레가 20km가 넘는 또는 길이가 수백 킬로가 되는 이런 장성, 산성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축조 및 경영 시기가 다른 것이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성이 사용되지 않다가 또 조선시대 때 재사용된다든지 또 그 성 안에서 발굴하면 나오는 유물도 중간에 뭐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는 건너뛰고 나온다든지 뭐 성이 이렇게 시기가 다르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성을 만들 때 동원됐던 사람들이나 집단이나 이런 게 성벽에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축성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양 적성비, 뭐 여러분들 전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적성비 만든 비석이 발견이 돼가 성을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남한 신성비, 남한에 경주 남산 신성비, 경주 남산에 성을 새로 쌓고 그걸 비를 여러 개 남산 신성비는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성벽 구간마다 공사회가 누가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세운 그런 비석들이 나오기도 하고 명활산성비도 있습니다. 명활산성을 쌓고 이렇게 누가 언제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기록한 비석. 그리고 울산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신대리성 같은 데도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만든 한양 도성에도 천자문에 따라서 하늘 천자부터 쭉 이렇게 성 구간별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경주 남산에 있는 신성입니다. 신성인데 여기에 이 성벽에 있는 글씨가 아니고 이 부근에서 비석이 발견되는데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게 명활산성 작성비입니다. 명활산성에서 발견된 비인데 이렇게 명활산성을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쌓았는지 이런 거를 적어놓은 비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울산 신대리성, 요거는 울산 쪽에서 경주로 드는 관문성이 거기 있습니다. 장성인데 긴 성인데 관문성 옆에 신대리 산성을 또 새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듭니다. 그 성을 만들었을 때 누가 어느 집단이 땅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축조했는지를 적어놓은 글씨가 나옵니다. 요게 신대리성 돌을 잘 따듬었죠. 잘 따듬어서 이렇게 성벽을 이거 안쪽입니다. 아까 그 바깥쪽이고 여기에 바깥쪽에 보면은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칠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거칠산 뭐 이렇게 거칠산은 지금 동네를 말합니다. 부산 동네. 수지 몇 보 몇 척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내가 몇 보 몇 척 거칠산 동네 집단은 동네에서 산성을 쌓기 위해서 동원된 집단은 땅을 몇 보 몇 척 몇 촌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받아서 여기를 쌓는다. 거기 무너지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집단마다 성 쌓는 구역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대리성에 나오는 명문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다는 모릅니다. 대충 이 골고라는 거 이건 어디 지금 모릅니다. 거칠산이 부산 동네를 말합니다. 7보 1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경남 창원 웅천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압탁 우리가 압독, 압양 그랬죠. 경산에서도 거기가 노역을 했습니다. 울산까지 가가 산성을 샀는데 경산 압탁 요거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지금. 금경 이거는 경주에서도 그러니까 이 인근에 있는 여러 지방에서 동원돼서 이제 성을 사러 간 겁니다. 이거 절화군 이거는 영천입니다 지금. 영천에서도 가서 뭐 10보 몇 척 몇 7촌을 받았고 뭐 이제 5보 5촌 이렇게 뭐 서량부 이건 울산이고 뭐 이거는 태화 이거는 영일 흥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불러다가 성 샀는데 동원을 했고 그냥 한꺼번에 사라는 게 아니고 너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또 너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책임구역을 할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삼국시대 한국시 산성의 분포 범위는 현재 중국 동북지방의 요하유역에서 동쪽으로 연해주 부근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까지 남쪽으로는 일본 열도의 서부까지 한국 산성이 분포합니다. 일본 열도에 있는 것은 백제가 패망하고 백제 유민이 가서 쌓은 한국식 성이 남아 있습니다. 큐슈 지방에. 고려시대 이후에는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그 남쪽에 이제 한국 산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징적인 한국 산성의 기원과 그 시대에 따른 변천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이 덜 돼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19세기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삼국시대 산성은 고려시대 말기부터 퇴락했고 조선왕조는 업성과 진보를 많이 축조했으며 외란과 호란 이후 산성 운영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렇게 김정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시설인 성곽유적들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전략 전술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했습니다. 역대 한국민족의 전략은 특히 이민족의 대규모 침략이 있을 경우에 내륙 깊숙이 적을 유인하여 끌어들여 청야 입보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덜을 깨끗하게 비운다 이 말입니다. 덜을 깨끗하게 비우고 집도 그대로 두고 산성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거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청야 입보 했다가 적군이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산 공격하려니까 힘들고 하니까 스스로 물러갈 때를 기다렸다가 물러갈 때 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도성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경이 몽고군에 의해서 함락이 돼도 강화도로 피난가 있으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함락이 됐는데도 나라는 안 망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성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도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그냥 도성이 함락되면. 근데 한국에서는 도성까지 함락이 돼도 산성에 의지해가지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시설 규모는 200~300m에 불과한 작은 보루가 산 정상부에 조밀하게 분포하여 먼 곳까지 조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근에 있는 여러 군현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큰 규모를 가진 산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성들을 서로 막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가지고 적이 들어오면은 적이 양쪽을 살핀다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우물쭈물거리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산성을 많이 샀습니다.
적이 들어오면은 막 이쪽 산성을 보고 공격을 해야 될지 저쪽 산성을 보고 공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에는 꼬리를 붙잡고 한쪽에는 뿔을 붙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이 그냥 어쩔 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각지세를 형성하고. 이 산성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저것들은 성을 포위하려면은 그 넓은 산을 포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힘들죠. 또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공격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아군은 높은 산에서 밑으로 보고 공격하니까 훨씬 적은 인력과 장비로도 적을 무리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산성을 수호신이 돕고 지켜주는 신성구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성 안에 각종 의식이 행해졌고 신화와 전설이 만들어지고 전성되어 옵니다. 국가에서도 산천에 대한 제사, 성과 성문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의식을 산성에서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성왕신을 제사하며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성왕당, 성왕신 이거는 성을 지키는, 내가 사는 동네를 지키는 그 신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성황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해자, 물도랑, 성을 지키는 도랑을 의미하다가 그게 뜻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신앙화되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신 그런 개념으로 성왕당, 선왕당으로 또 바뀌죠. 이름이 뭐 그렇게 됩니다. 그 지역마다 성왕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인물이 어떤 신격화돼서 수호신이 되기도 합니다. 합천에 있는 미숭산성, 이미숭 장군이 고려에 반대하고, 고려에 충성하고 이시가 조선을 만든 데 대해 반대해가지고 미숭산성에 들어갔는데 그 신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미숭 장군 때문에 미숭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고려시대 이후로는 불교 사원이 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성과 관련한 신념은 산성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민심을 한데 모으고 산성 중심의 공동체적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살펴볼 한국 산성의 명칭에 나타나는 특징과도 관련이 됩니다. 한국 성곽은 기본적으로 산성을 중심으로 운영된 민보, 민간 주체의 방음학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국 성곽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 한국의 전통적 방어시설인 산성들은 민을 위해 민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축조하고 민이 지키는 민간 보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째, 민보는 본질적으로 산을 의지한 산성을 의미합니다. 왕과 귀족, 관료나 군인이 그 주체가 되는 도성이나 업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의 산성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보 농성을 위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고을이나 몇 개 고을의 주민이 입보할 수도 있으며 보다 작은 향토방위 집단이 입보하는 작은 규모 산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 동네마다 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셋째, 한국의 산성은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평면 형태가 자연스럽게 부정형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한국의 산성은 석축 성벽이 일반적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축소된 경우는 석재를 보다 깨끗하고 정교하게 따듬어서 샀습니다. 아까 신라가 쌓은 관문성, 성에 글씨 있는 거 봤죠? 돌이 반듯반듯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 산성들을 보면은 막돌을 막 이렇게 쌓아서 만듭니다. 다섯째, 한국의 산성은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이 어린 아이와 부녀자, 노약자들이었다. 지역 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섯째, 한국 산성의 축성 원리는 필수적인 성벽, 그 다음에 성문, 집수장치와 배수장치, 성내의 창고, 방어력을 높이는 시설과 여장 등을 선택적으로 갖추고 불필요한 시설은 최대한 억제했다. 자재와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성곽의 개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남 지방의 삼국시대 토성과 산성을 간단히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성곽 분포도입니다. 되게 많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엄청 더 많은데, 자료로 정리된 게 이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주 월성, 요게 경주 남천입니다, 요게. 요 동그랗게 반달처럼 생겼죠? 요게 월성입니다, 요게. 월성. 여기 옛날에 안압지라고 부르던 월지. 예, 여기입니다. 요게 국립경주박물관 있는 장소고, 그렇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반월성입니다. 반달처럼 생겼다고, 반월성. 여기가 안압지. 여기가 경주박물관. 그런 모습입니다. 반달처럼 생겼죠. 여기 이제 남천이고,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토축으로 쌓았는데, 이거는 이제 판축으로 쌓았습니다. 대구 달성토성. 달성공원 아시죠? 달성토성입니다. 도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댕그란히 남아 있습니다. 1972년도에 달성 사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죠?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여기에 향토 자료관처럼 만들어진 게 있고,
이게 달성 공원입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항공사진 달성입니다. 달성 사진. 이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요. 입구고. 여기 아까 그 건물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검단동에 이게 금호강입니다. 금호강가의 언덕 위에 검단 토성이 있습니다. 지금 성광고등학교가 여기가 있는데 학교 있는 이쪽에 이렇게 뭐 잘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구 복무토성 이게 저 동화사 가는 길입니다. 동화사 가는 길 파괴사 가는 삼거리 가는 데고 여기에 이렇게 토성이 있습니다. 대구 성동토성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동토성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네모지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거를 처음에는 안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넣는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골짜기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걸 지금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임당토성 이런 모양으로 임당동 고분군 옆에 같이 있습니다. 임당토성은 이런 모양인데 발굴된 거는 여기 있어 여기까지만 발굴이 됐고 나머지는 발굴이 안 됐습니다. 아직. 문경 고모산성의 모양입니다. 영남 지방에 있는 삼국시대성 가운데 아주 잘 사는 성입니다. 이건 좀 네모 봤는데 영강하고 이 조령천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가시면은 뭐 현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모산성 동북벽입니다. 산능선에 이렇게 뭐 성벽이 대부분 많이 무너져 있죠. 순흥에 있는 비봉산성입니다. 성 모양 뭐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비봉산성 성벽입니다. 의령의 벽화산성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문지도 있고 벽화산성 성벽입니다. 보축했는 게 있고 함안의 성산산성 이거는 뭐 여러 군데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막 길게 있는 이게 다 트렌치 조사를 하기 발굴했다고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여기 다 발굴을 한다고 조사를 했고 성산산성은 발굴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발굴하니까 이런 성벽도 나오고 뭐 무너진 부분도 있고 여기 보축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경주 명활산성 아까 그 비석 보여줬더인데 처음에는 토성이었습니다. 이런 토성으로 이렇게 이런 토성이었는데 나중에 석축성을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명활산성 복원한 지금 현재의 성벽 모습이 이렇습니다. 현풍 양동산성입니다. 이 양동산성 재밌는 게 고분군하고 붙어있는데 여기 까만 점들이 다 고분입니다. 고분이 이렇게 있고 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걸 확대한 모습이 요건데 이 성 안에도 이렇게 고분들이 있습니다. 산성 지형에 따라서 산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양동산성 성벽입니다. 현풍 양동산성 성벽. 그다음에 고령에 있는 주산성 이거는 내성 외성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쌓았습니다. 여러 곳에 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출된 치가 있습니다. 주산성 성벽. 그 다음에 합천 대야성입니다. 합천 한강변에 합천 앞에 거기 있는 그건데 이 두 개의 봉우리를 여기 지금 충원탑이 들어가가지고 정상부로 깎아 먹어버렸는데 주차장하고 여기 두 개 봉우리를 감싸는 이런 식으로 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야성은 유명하죠.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죽죽인가 여기서 관련 이야기들이 있죠. 대야성 성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녕의 화왕산성 평면입니다. 형태가 무슨 형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 지세를 따라서 만든 겁니다. 지형을 따라서. 다른 데는 막 되게 등고선이 조밀한 거 보면 급경사를 이루는다는 거죠. 급경사를 이루는데 여기는 등고선이 넓다는 거는 평탄하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가. 칠곡의 팔거산성, 함지산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 노곡동 뒤에 산, 그게 함지산성입니다. 이런 산성이 있습니다. 경산 용산성, 이거 용성면에 있는 용산성. 이것도 내성 외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 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 부하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왜군 간의 연락 및 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국내에 축성한 일본식 성을 외성이라 그럽니다. 개전 초기에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고니시 나가가 곧바로 전선 확보와 물자 보고를 위해 부산 외성을 축조했습니다. 그 후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의병과 또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반격 등으로 궁지에 몰린 왜군은 1593년 5월부터 그들의 상륙 엄호를 위한 경상도 서생포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남해안 주요 거점에 외성을 대대적으로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동쪽으로 울산, 서쪽으로 순천에 이르는 전선이 형성되면서 8개 외성이 추가되어 남해안에는 총 30개의 외성이 축조가 됩니다. 외성은 선박에 출입이 쉬운 강이나 바다에서 가까운 독립구렁을 이용하여 평산성 형태로 축조했습니다. 평지와 산지를 잇는 부분에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성벽은 대략 3 내지 10m 정도 높이고 60도에서 80도 정도 경사지게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벽, 우리나라 성벽은 거의 90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성벽이 반듯하게. 외성은 삐딱하게 올라갑니다. 성벽이. 그게 특징입니다. 60도, 80도. 삐딱하게 올라갑니다. 평면 구조도 한국 업성이 하나의 성벽과 부속시설로 이렇게 옹성, 해자 이런 걸 갖추는 단곽식 성이라면은 외성은 성벽이 여러 개, 성 안에도 몇 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몇 단으로 나눠지는 그런 성벽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부에 본부가 되는 지휘부가 있는, 뭐 일본의 천수각이라는 그런 지휘부가 있는 혼마루라고 그래가지고 본환이라는 성이고, 그 밑에 한 단 낮춰가지고, 미안합니다. 낮춰서 뭐 2지환, 3지환, 니노마루, 산노마루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단이 지면서 성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곽도 여러 개 비치하는 이런 그 모양입니다. 국내 외성 분포도입니다. 미안합니다. 울산 외성, 울산에서부터 쭉 남해안 따라 내려가가지고 순천 외성까지 3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외성. 우리나라에. 외성의 평면 형태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혼마루, 제일 천수각이 있는 제일 높은 데고,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제일 높은데, 여기 혼마루, 여기 낮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벽을 여러 단으로 이렇게 쪼개서,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 성벽을 만듭니다. 다시 도면을 서생포 외성의 도면입니다. 서생포 외성은 성벽이 막 이렇게 꺾어지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가도 뭐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우리처럼 성벽 하나 있고 성문 있고 그거 뭐 무너지면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쟤들은 앞에 한 단 무너지더라도 뒤에 단에 올라서서 또 사오고 또 뒤에 단에 올라가서 또 사오고 이런 식으로 성벽이 쭉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단이 여러 개 계단처럼 막 이렇게, 그게 외성의 특징입니다. 서생포 외성 성벽입니다. 좀 삐딱하죠? 경사가 돼 있죠? 이렇게 샀습니다, 외성은. 서생포 외성 성벽입니다. 이게 모서리 치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경사가 많이 치죠? 이건 그래도 좀 반듯하게 올라간 편입니다. 이거 영 삐딱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벽이. 모서리 부분이긴 합니다만, 혼마루, 본환 동벽인데, 이렇게 삐딱하게 올라갑니다. 기장외성 망루 부분입니다. 이것도 성벽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갑니다. 60도에서 80도. 우리나라 성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다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반듯하게. 밑에 보충한 부분은 비스듬하게, 앞에 이렇게 된 거, 요거는 비스듬하게 되지만 성벽은 반듯하게 올라가는데, 얘들은 성벽 자체를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샀습니다. 구포외성 발굴평면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구포외성도 결국은 이렇게 막 각이 지면서 성벽이 되게 복잡하게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포외성 모서리 부분들이 이렇게 삐딱하죠. 이렇게 경사지게. 성벽 구조 자체가 아예 모양만 봐도 우리 한국 성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포외성 서쪽 모서리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경사지는 그런 경사를 보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죽도외성 이렇게 경사집니다. 삐딱하게. 앙골포 외성 성벽입니다. 이렇게 경사지는 모서리. 영등포 외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벽이 비스듬하죠. 이렇게. 이거는 장문포 외성 성벽입니다. 역시 모서리 부분인데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올라가는 이런 성벽입니다. 고성에 있는 외성 성벽입니다. 이렇게 아주 경사가 이건 한 60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성벽에서 큰 특징을 보이는 외성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산성과 성동 토성에 대한 검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산성의 형식 분류, 아까 잠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산 정약용의 저서 민보이에 산성은 어떤 산성이 있느냐 분류를 나름대로 정약용 선생이 했습니다. 보면은 고로봉형, 삼봉형, 삼호봉형, 마암봉형 네 가지로 부르는데, 고로봉형이라는 거는 산 가장자리가 이렇게 둥글게 다 높고 가운데가 푹 꺼져 있는 산 꼭대기긴 한데 가장자리 꺼져 있는 아까 화왕산성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고로봉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삼봉형이라는 이 마늘 산자입니다. 마늘 꼭대기. 뾰족뾰족한 마늘 보면 마늘 쪽수별로 없고 그런 뾰족뾰족한 걸 다 연결해가지고 돌린 성. 그 마늘처럼 생겼다고 삼봉형이라고 그러고. 삼호봉형. 모자 이렇게 턱 지는 모자 있죠. 옛날에 저 신랑 신부 혼례할 때 쓰는 거. 사모 관대한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턱이 지는 지형 이런 데 돌린 걸 삼호봉형. 마한봉형 이거는 말 안장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쪽에 하나 산 능선이 있고 이쪽에 저 산 정상이 있으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산성. 이런 걸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마한봉 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식 산성, 포곡식 산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성 분류를 이것도 역시 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산정식 산성은 기본적으로 산의 정상부를 활용하는 형식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 많다. 산의 정상부를 이용하는 겁니다. 산정 말 그대로 산정을 이용하는 이 성의 어느 쪽이든지 산 꼭대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산정식 산성. 요거를 네 가지로 다시 세분을 합니다. 첫째, 아까 그 보았던 것 중에 김해 분산성처럼 산 꼭대기가 이랬으면 산 꼭대기를 둘러싸는 이렇게 태매식이라 그러죠. 뺑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성 안에 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성벽 위에, 뒤에 뾰족하게. 그런 거를 태매식. 매가 산이죠. 태를 산에 태를 돌렸다는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태를 돌리듯이 동그랗게. 그런 태매식. 요게 이제 산정식 산성의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산정식 산성은 산봉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있기가 어렵죠. 그 단점입니다.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그런데 두 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해서 돌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약간의 그 골짜기가 있으니까 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좀 단점이 많기 때문에 큰 규모보다 작은 병력이 단기적으로 주둔하는 그런 성입니다. 두 번째는 산 정상부를 둘러서 구축한 순수한 산정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산 가장자리는 이렇게 높고 가운데가 우묵하게 꺼져 있는 화왕산성처럼 그런 가장자리는 다 높고 가운데는 꺼져 있는 이런 것들은 저기 성안을 볼 수도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장자리가 다 높기 때문에 성안은 안 보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꺼져 있으니까 물도 많죠. 공간도 넓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산 정상부에서 시작하는데 능선 따라 쭉 내려왔다가 산 중간 부분을 감싸고 이렇게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 삼복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평탄한 산 정상부를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구릉성 또는 그런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탄한 산 정상부가 평평합니다. 그런 산성 중에 평지에 고립된 야트막한 구렁인 경우, 우리 여기 성동산성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에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성벽을 축조해서나 문지나 수구 같은 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쪽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평산성 또는 구릉성이라고 우리 성산 토성이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산 토성은 산정식 산성 가운데 네 가지의 분류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산정식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평산성 또는 구릉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야에 있는 독립구릉을 이용한 성이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 그다음 포곡식 두 번째 크게 봤을 때 산정식과 포곡식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포곡식 산성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산이 큰 계곡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성이. 무조건 거기는 계곡으로 빠져나가는 수문이 있어야 됩니다. 물문이 크게 만들어지고 큰 계곡, 물이 흐를 수 있는 큰 계곡을 가지고 있는 성. 이건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에는 내부에 평탄지가 넓고 수원이 많아서 훨씬 규모가 큰 대규모 인원이 성 안에서 장기간 주둔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성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정식과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포곡식, 산정식 이 두 가지를 복합해는 산성이 있습니다. 이건 후대에 나타나는 거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나중에 이거는 정축했는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식 산성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계곡을 하나 집어넣는 식으로 성을 개축해서 만든 이런 걸 복합식 산성,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산성 형식, 뭐 이것도 사실은 산성 전공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또 쉽게 산성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산성 이름이 참 비슷한 게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성 명칭에 보이는 특징입니다. 산성이 있는 지역의 마을 이름 가운데는 산성이 축조된 이후에 산성과 산성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산성 때문에 마을 이름이 생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그 산성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죠. 이건 산성이 그 지역에서는 어떤 대표적인 공동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이정표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을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믿고 여기에 기원하거나 염원하는 입장에서 붙여진 명칭도 많습니다. 특히 산성 축조에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됩니다. 노동력 투입, 또 공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 사고, 또 전쟁으로 인한 많은 희생 이런 걸 줄이고 자손 많이 놓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여성적인 명칭이 산성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지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멀리서 산성을 쳐다볼 때 생긴 모양이 이렇다 해가지고 산성 모양 보고 붙여진 이름도 있고 산성 주변에 태를 봉안했는 태봉이 있다. 왕실에 태를 묻었는 그러면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이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산성의 명칭에 보이는 동일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성이 있는 산의 산성 이런 이름이 27군데나 됩니다. 지금 한국성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산성, 성이 있는 산, 성산성 하면은 성이 있는 산의 성이죠. 성이 있는 산의 성, 성산성이죠. 성이 있는 산의 산성, 성산산성, 성이 있는 산의 산성, 성산봉산성, 성이 있는 봉우리의 산성, 성산토성, 성이 있는 산의 토성. 어쨌든 다 성이 있는 산의 명칭. 이런 식의 명칭이 14개, 10개, 11개, 2개, 27개나 됩니다. 이런 산성이. 보면은 성산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거창, 경산에도 아까 성산성 있습니다. 거창, 경산, 고성, 괴산, 김제, 단양, 당진, 아산, 영암, 울진, 제천, 철원, 청원, 성주 다 성산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 똑같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산성이라는 이름, 성산산성 거의 비슷한 이름입니다. 남원, 상주, 순천, 의성, 창녕, 창원, 부안, 함안, 세포 이거는 강원도 평강인데 지금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장하 이거는 중국 요령성이지만 하여튼 이런 성산산성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많습니다. 성산봉산성도 있고 성산토성도 있고 성산 토성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매우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또는 산성이 있는 동네의 산성, 동네를 강조합니다. 동네. 성 있는 동네의 산성이라는 뜻이 9개 있습니다. 성동산성,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동산성이죠. 성이 있는 동네의 산성, 그렇죠. 성동산성, 성동리산성, 이건 동력동자입니다. 이상하게. 성의 동쪽에 있는 마을의 산성, 그렇죠. 성동쪽 마을의 산성, 성동리, 성이 있는 동네의 산성, 성동리 산성, 성산이 산성, 성산 있는 마을의 산성, 성산이 있는 마을의 토성 이런 것들이 여러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산성,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동산성이죠. 성동산성. 그 다음에 당진, 보령, 포천에 성동리 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진, 의령에 성산리 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부안, 합천에 성산리 토성이라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옛날 산성, 고성, 옛날 산성, 고산성. 옛날 산성이라는 게 11군데나 있습니다. 고산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산청에 고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에 고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산성, 옛날 성이 있는 산성. 이게 또 5군데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성, 영광, 완도, 완주, 의성 이런 데 다 고성산성이라는 게 옛날 성이 있는 산성.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성동산성. 고성, 옛날 성이 있는 마을의 산성 이 뜻이죠. 고성동, 위원, 정선, 안주, 연천 이런 데
고성리 산성이라는 산성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성이라는 이름이 5곳 있습니다. 이건 높을 고자서는 고산성, 높은 산성, 고성산성 이런 게 고부에도 있고 뭐 고창에도 있고 하동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양, 안성 이런데 똑같이 고성산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게 할미 아까 이야기했죠. 여성적인 이름이 많다고. 할미, 늙은 시어미, 옥녀 이런 이름들이 붙은 산성들이 무려 44개나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이 성 이름이 왜 이렇게 같을까? 고성, 시어머니 고자 쓰는 성, 시어머니 성 2곳, 시어머니 성 있는 산성 이런 게 하나, 그 다음에 시어머니 성 있는 동네의 토성, 그 다음에 시어머니 고모가 있는 마을의 산성, 고모산성, 고미성, 이것도 시어머니 고자가 다 들어갑니다. 고부산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늙은 시어머니 봉우리 산성, 노고봉 산성, 노고산 보루, 노고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고 다 여성적인 이름이죠. 노고성.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우리말로 할미산성 이런 것도 5곳이나 있습니다. 할미성, 대모산성, 그레이트 마더입니다. 대모 이거는 비너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산, 풍요 그렇죠. 대모, 왕모 이런 대모산성, 왕모산성, 고소성 이것도 시어머니 고자가 다 들어가는 성이죠. 옥녀봉 토성, 옥녀봉 산성 이런 이름들이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구성부터 해가지고 뭐 이천, 평강, 강동, 뭐 포천, 청원 이런 데 다 노고라는 시어머니 고자가 들어가는 성이고, 노고산성, 아예 노고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쭉 나오는 게 고령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보은, 상주, 영동, 옥천 이런 데 노고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 고자 들어가는 노고성으로만 된 것들도 전남 곡성부터 해가 문경, 양구, 청원에 있고, 아예 할미성, 할미산성 이렇게 된 이름들도 남원, 성주, 용인, 철원, 포천 이런 데는 할미성 또는 할미산성, 할미성, 거창, 청원에 할미성이 있죠. 아예 우리말로 그냥 할미성, 할미산성 이런 이름도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고자 고모산성 문경에 있고, 고모산성 울진에도 있고, 고미성이라고 또 시어머니 고자 쓰면서 왜 미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같은 의미일 겁니다. 고부산성, 대모산성 서울에 있는 대모산성,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순창에 있는 대모산성, 뭐 그 다음에 양주에 있는 대모산성, 철원에 있는 진천에 있는 대모산성, 왕모 안동에는 왕모산성이 있습니다. 또 고소성도 여러 개 있고,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있고, 옥녀라는 이름이 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원, 해남, 그 다음에 논산, 연천, 공주, 그 다음에 진천 이런 데 다 옥녀봉 산성, 옥녀봉성 이런 성 이름이 있습니다. 달과 관련된 이제 이런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달과 관련된 거, 월성, 우리 경주에 아까 월성 반월성 있죠. 월성산성, 공주의 월성산성, 김제의 월성토성, 뭐 포천의 반월산성, 그 다음에 신안의 반월성, 뭐 이렇게 달과 관련된 이름도 여러 개 있고, 태봉이 있어서 붙여진 태봉산성이라는 이름도 전남 곡성, 용인, 경기도 화성, 홍천, 보은, 부여 이런 곳에 태봉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매식 산성은 산에 이렇게 태를 돌렸다고 해서 우리말로 태매식 산성, 태매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냥 태매성 이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는 성이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런 성들이 청량이라든가 청원, 청량, 화성 이런데 태미성, 태매성, 태매산성 이런 이름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산성에 보이는 이름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의 같은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마지막으로 성산토성과 토축산성의 축조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산토성은 둘레 1.5km 정도의 포곡식과 산정식이 혼합된 형태로 계곡부를 제외한 부분은 경사면을 깎아 삭토법으로 만들었고, 모산 못이 있는 남쪽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협축식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성 분류 형식 중 산정식의 4번째 유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탄한 산정부를 이용한 산성들 중에 평지에 고립된 낮은 구릉 위에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으나 문지와 수구가 평지에 근접한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 산정식 산성의 4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평지성도 아니고 산성도 아닌 평산성 혹은 구릉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토축성입니다. 토성은 아닙니다. 토성은 아까 판축을 했다 그랬죠. 이건 발굴해가 판축이 밝혀지면은 토축성 대신에 토성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토성하지만 지금은 토축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의 규모나 형태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자와 목책 등을 갖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굴을 해봐야 합니다. 성 내에서 채입되는 유물로 볼 때 초기 철기 시대나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성이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 토성의 축조 기법이 토축성이라는 점에서 토축 산성의 성벽 축조 기법과 석축 기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토축성 성벽의 축조 방법은 성토, 판축, 삭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토축으로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토 방법은 어떤 거냐? 고대 토축 산성을 축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냥 흙을 샀는다는 의미입니다. 성토하는 거. 성 기초부에 땅을 유자상으로 이렇게 팝니다. 파서 나온 흙을 그냥 그 옆에 샀습니다. 땅을 파면서 그러면 또랑도 생기고 이제 뚝이 생기죠. 거기 나온 흙으로 이렇게 성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안쪽 도랑과 바깥쪽 도랑이 이쪽 안쪽에서도 파고 바깥에서 파서 계속 쌓으니까 성벽이 만들어지면서 안팎에 자연스럽게 도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황, 외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성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태매식 산성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삭토 방법, 땅을 깎는다는 뜻입니다. 삭토. 비탈진 데서 성벽을 쌓으려니까 어렵죠. 땅을 L자로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면 자연적 깎으면서 나온 흙을 갖다가 앞으로 밀어내면서 쌓으면은 단이지죠. 그런 식으로 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방이 높고 중앙부가 낮은 분지형 지형에서 나타나는 축조 기법인데, 이건 이제 성벽을 높기 쌓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성벽 상부에 나무 기둥이라든가 목책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고 급할 때 이런 식으로 땅을 그냥 L자로 깎아가지고 언덕을, 단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이 삭토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축법.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삼국시대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된 축성 방법입니다. 지정은 작은 목주나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깔아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아까 나무 못을 땅에 박았죠. 그런 식으로 땅을 정지를 합니다. 기반 조성을 합니다. 나무 못을 박고, 이건 이제 중국에서는 용산문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나왔는데, 동양에서 특이하게 발생한 어떤 건축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축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무덤을 만든다든지 건물 기단이라든가 성벽 축조 이런 데 많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백제에서 이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체를 구축하는 지형이 경사졌든 평평하든 그 관계없이 땅을 일단 수평으로 딱 정지를 하고, 거기에 판축 구간마다 협판이라고 나무 판때기를, 널판때기를 세웁니다. 딱 고정시켜가 그 안에 흙을 채우는데, 똑같은 흙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는 마사토 한 10cm 쌓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을 한 10cm 쌓고, 또 마사토 한 10cm 쌓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흙을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게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은, 이런 그 공법으로 만든 산성이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이라든가 몽촌토성 또는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뭐 이런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석축성은 내외 협축과 이제 석축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지금 판축까지 토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돌로 쌓는 경우는 어떠냐? 그 내외 협축, 안쪽도 돌, 바깥쪽도 돌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고, 바깥쪽은 돌로 하는데 안쪽은 그냥 경사진대 부처가 흙을 쌓아오는 내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석축 방법은 읍성에서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위로 갈수록 석재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양쪽에서 돌을 쌓아 올립니다. 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석이라는 튀어나온 돌을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장을 마련을 합니다. 석축성벽에 여장이 있습니다. 토축성에는 여장이 없습니다. 위에 그 총구라든가 아까 그런 거 있죠. 그런 시설들이. 그리고 석축성벽의 성벽 윗면은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흙을 깔고 풀을 심었습니다. 잔디를 깔는다든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뭐 돌로 쫙 돼 있는 것 같지만은 풀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석축 앞에, 성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보호석축대는 이게 그 신라성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중국의 경우입니다만은 중국 고대 판축법 모식도입니다.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나무 판자를 대고 요 단위로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요게 한 단위입니다.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세 번 쌓고, 네 번 쌓고, 이렇게. 요렇게 흙을 가져와가 여기 쌓고, 요걸 끌어당겨 올립니다. 요걸 판자대기를 요만큼 쌓고 나서 요만큼 끌어 올리고, 또 거기다 또 이제 채우는데, 그때는 다른 흙을 또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때 보면 이렇게 흙이 서로 다르죠? 흙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흙을 교대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다져가면서 평평하게. 이런 모습으로 흙을 이게 판축법입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목주, 나무 기둥, 이거 지정하는 나무로 이제 땅을 박아서 나무가 발굴할 때 이런 모양으로 나무는 썩고 없어지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나뭇가지 같은 걸 쭉 깔아가지고 기초에 아까 나뭇잎이나 이런 걸 깐다 그랬죠. 깔아서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서울 풍납 토성의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토성 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한 가지 흙이 아니고 흙이 이렇게 다 띠를 이루죠. 그리고 한꺼번에 이 성을 한꺼번에 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요것만 샀습니다. 요것만. 요게 다 평평하게 판축기법으로 샀죠. 이렇게. 요것만 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붙여서 샀습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붙여 샀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만한 성벽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걸 붙여 샀습니다. 이렇게. 또 요걸 붙여 샀고. 마지막에는 아예 이쪽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샀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이런 기법으로 성을 이제 발굴할 때 잘라서 보면은 흙 색깔로 이런 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간도 돼가고 이제 제가 좀 바빠서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한국 성과학 일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거의 성산토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성산토성에 조사된 고고학교로 밝혀진 그런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성과학 전체, 산성은 무엇이고 또 뭐 도성은 무엇이며 업성은 무엇이며 이런 성과학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과학 평면 형태는 중국의 네모꼴이나 근대 서양의 별 모양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일정한 정형성 없이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 성곽은 여러 개의 계곡을 둘러싸고 설치되기도 하고 산등성이의 구불거리는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이용했고 축성에 필요한 각종 재료도 부근의 산에 있는 돌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흙을 깎아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성곽이 주로 판축의 토성이나 벽돌로 축조되었다면 한국의 성은 주로 산의 경사면에 의지하여 쌓은 내탁 석성입니다. 특히 자연 할석의 평평한 면을 성벽 외면이 되게 쌓고 그 안쪽에 석재 부스러기를 채워 넣으면서 다시 그 안쪽에 흙과 잡석을 채우는 내탁법은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성을 부수는 무기인 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산지의 험한 지형을 그대로 살려 이용한 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중국 영화 보면 우리가 왜 충차라고 해가지고 전봇대 같은 큰 나무를 수레바퀴를 달아가 성벽을 갖다 밀어붙여가 성벽을 부수죠. 성벽을 부수는 걸 충차라 그럽니다. 그건 평지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쟁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평지에 있는 성이 없기 때문에. 업성 정도 있지만 업성은 그렇게 성벽이 두껍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장만 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충차가 산에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산에다가 이런 산지의 험한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애초 우리 고장의 성산토성을 중심으로 한국 산성에 대해 살펴보고 됐으나 결과적으로 뭐 한국 성과학 일반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성과학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 성과학 변천에 대해서 살펴봤고 한국 성과학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분류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과학이 가지는 기본 구조와 특징 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성이 가지는 성격과 형식 분류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특히 산성 명칭에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성산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학술조사의 부족은 성산토성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약한 자료로 성산토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절감하면서 향후 성산의 여러 유적과 함께 성산토성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해서 도저히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분 있으면 질문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을 제가 너무 빠듯하게 맞춰서 그런지 예,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고모산성 현장을 답사하면서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